안녕하세요. 책 읽는 서당계 쌤 김군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요 삶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황극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해석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재해석해볼 그런 책 이름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와튼스쿨 교수님이 쓰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벌써 제목에서 느낌이 오죠.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이렇게 저술해 놓으신 건데, 이제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100%다 이해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서당계 아닙니까? 서당계이기 때문에 100%다 이해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우리 나름대로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1부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상황극으로 나타냈어요. 상황극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는 이제 2부에서는 그 1부에서 했던 내용을 토대로 그걸 토대로 해서 책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이 책은요, 그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목표에 집중하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감정에 신경 써라, 모든 협상은 제각기 다르다, 그 다음에 점진적 접근을 하라, 가치가 다른 대상의 교환을 시도해라, 그리고 상대방이 따르는 표준을 활용하고 절대 거짓말은 안 되고 의사소통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숨겨진 걸림돌을 찾아야 되고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해서 협상 테이블에 가지고 가라,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1번과 12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게 막 섞여서 한꺼번에 어떤 협상하는 상황에서 섞여서 한꺼번에 적용이 되기도 하니까 이 순서는 되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적용해서 써야 됩니다. 상대방 기분을 의식을 안 하고, 또는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 기존의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협상이라고 했던 것은 거의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긴다고 해서 결코 옳은 협상을 하는 건 아니다. 결국 우리는 원하는 게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인데, 그 이김으로써 그걸 결국에는 얻지 못하고, 마음은 조금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 이겼다. 이기는 거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럼으로써 얻고 싶었던 것을 못 얻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겨서 그때만 기분 좋고, 그렇죠. 근데 김구는 이기기 위해서 협상해 본 적이 있죠. 뭐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나는 반절 죽여놓기도 했어요. 상대방이 눈물 쏙 빠지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 이겼다고 막 그렇게 호쾌하게 했는데, 지금 지나가고 나면 부끄러워 죽겠어. 그러는 상황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협상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이기는 게 그 뉘우침으로, 그 뉘우침이 너무 진했어요. 나는 굉장히 진하게 뉘우쳐서 그 뒤로는 굳이 이기려고 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도 이쁘게 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져줌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영업 비밀 아니었나요? 영업 비밀 아니었나요? 아니 지금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요. 그냥 집시다. 우리가 아름답게 치고 좋은 걸 얻어냅시다라는 게 사실은 이거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목표에 집중하라라고 했는데, 우리 그 상황극에서 보면은 첫 번째 그 땅 주인과 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간 어떤 협상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옆집 동생과 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조경업자
근데 이제 그 도로를 만들어주는 건설업자죠. 그 사람하고 그 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상황, 그 각각 세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목표는 각각 다 뭐였을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땅을 사는 거였죠. 더 싸게?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돈이 없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 없이 사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게 머릿속에 팍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쌤이라는 사람 보면 서두르질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상황, 동생하고 옆집 동생하고 쌤은 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목표를 갖고 그 동생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렇죠. 계약금도 없었으니까. 그럼 동생 입장에서 그 친구도 물론 올바른 협상법을 알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 쌤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다듬어진 협상을 하고 동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그 친구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식이 땅을 붙여서 자기 땅값을 올리는 거죠. 자기 땅에 새로 구입한 땅을 붙여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옆집 동생 같은 경우는 협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능숙한 면이 없기 때문에 이기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 같은 경우도 그죠? 그러니까 그 협상도 이게 쌤이라는 사람이 굳이 욕심을 내기보다는 다 골고루 이익을 좀 분배한 것 같아. 자기도 이익을 얻고. 그럼 세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게 목표죠, 쌤이? 이제 소나무 쓸모없는 소나무를 이제 교환해서 도로를 공사를 내는 게 목표였죠. 그렇죠. 그것도 돈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되면 무일푼 아니에요, 쌤이? 그죠. 근데 얻을 건 다 얻었잖아. 그리고 이익도 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익을 다 주긴 줬어요. 굉장히 넉넉하게, 그지? 그런 거 보면은 이 협상이라는 건 원활히 잘 썼을 때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그죠? 이제 두 번째 상대방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쌤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래 만남을 가졌잖아요. 네. 그때 쌤은 상대방 머릿속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렸나요? 일단 먼저 그분이 30만 원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 이 사람이 일단 30만 원을 최저한도로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점진적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분이 속에 숨겨놨던 일을 꺼내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이 그렸던 그림을 똑같이 가져와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쌤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땅값 얘기는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의도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점진적 접근하고 의사소통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여기 법칙 중 하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좀 더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쌤이라는 사람은 이게 아니었을까요? 뭐냐면 땅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처음에 만나서 그 땅 주인 얘기를 이렇게 잘 듣다 보니까 땅 주인이 그 자기 딸에 대한 그런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 얘기를 막 심시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쌤이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과정에서 땅벌이에 대한 얘기를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땅 주인이 딸에 대해서 되게 절박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땅 주인에게 있어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감정에 신경 써야 그랬잖아요. 그 땅 주인에 있어서 그 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픈 손가락 반드시 어떻게 해결됐어야 돼.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교육이나 그런 게. 그렇죠. 그거를 마침 이 쌤이라는 사람이 해결을 해준 거잖아요. 점진적 접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천천히 아주 그냥 내가 여기다 화살을 꽂아야 돼. 팍 꽂지 않고 우회해서 천천히 갔다는 거죠. 그게 상대방이 이렇게 스스로 젖힐 때까지. 그럼 같이 가자는 대상이 그거는 땅 주인 입장에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먼저 점진적 접근을 통해서 이제 땅 주인과 땅 거래인의 관계에서 이제 그 쌤이란 사람한테 유리한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 학부모와 학원 선생님의 자리로
일단 먼저 끌어왔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죠. 가치가 다른 대상을 교환하는 거죠. 이제 그럼 땅주인은 학부형으로서의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딸 교육과 그리고 이제 땅 거래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땅값 그거를 이제 서로 교환하게 된 거죠. 그 만약에 그 땅주인이 따님이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다면 평범한 이런 일반 학생이었다면 또 다른 해법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는 일이죠. 이제 그렇죠. 쌤이라는 분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 상황에 딱 맞게 어떻게 움직였어요? 아무튼 그 쌤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일반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딸이 그러면 그거에 맞는 또 해법을 제시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제 머릿속 그림을 그려봐야죠. 다르게. 분명히 그렇으면은 그 땅 주인은 또 다른 어떤 상상이나 머릿속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 그걸 또 건드렸겠죠. 모든 협상은 제각기 다르다고 저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업사가 정확히 다르다. 그때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나 서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제 상황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쌤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그 두 번째 그 동생하고 만나잖아요. 뭔가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동생 두 번째 만나기 전에 이제 원래 이제 그 땅주인하고 두 번째 만남을 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땅주인이 오히려 되게 어렵게 물었어요. 얼마까지 생각하냐고. 자기가 분명히 30만 원이라는 제한 금액을 했는데 금액을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그때는 그러면은 거래 대상이 아니었나 봐 선생님이 쌤이 거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기 딸의 소중한 선생님으로서 인식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를 시킨 거죠. 표준으로서. 당신은 이제 이제 아픈 손가락 그 딸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입니다라고 먼저 인지를 상대한테 시켜준 다음에 협상을 한 거죠. 땅 거래하기 이전에 이미 당신은 딸을 가진 부모야. 이런 그 영악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땅 주인이 많은 걸 양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쌤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케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딸을 또 쉽지 않은 상대를 가르치려고 저기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가르쳐준다는 책임하에 이제 이렇게 땅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25만 원이라는 평당 땅값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돈이 얼마 부족하다는 거 우리는 쌤이라는 사람은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1억이란 돈이 계약금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때 바로 고민하잖아요. 독백으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마침 옆집 동생이 꼭 필요한 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앞땅이 동생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황에서 그 동생은 어떤 그림이었죠? 그러면 동생은 먼저 그 사전에 그림이 먼저 그려져 있었죠. 이전에 이제 이웃으로서 이 앞땅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전화함으로써 동생 그 땅 필요하다고 했지라고 한 번 더 인지시켜줬죠. 그런 다음에 협상을 나갔으니까 그것도 표준화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필요하다고 물었으니까. 그렇지. 필요하지라고 물었더니 필요하지.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 앞에 뭐라도 짓고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나는 형님 이거 꼭 필요해. 이게 자기 입으로 다 털어놨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사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미 각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 쌤이라는 사람은 동생한테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버렸잖아. 다 나왔어. 평당 거짓말도 안 했어. 평당 25만 원에 나와서 총 4억 몇 천이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그 동생이 다 사버린다고 내가 살게 형님? 그래 버리면 어떡해. 쌤이라는 사람이 동생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했기 때문에 동생이 이제 최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큰 돈을 융통을 해서까지 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알려준 거기도 하죠. 그래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럼 동생은 아킬레스건이네. 땅이 너무 크다라는. 위험한 거죠. 그거.
그렇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쪼개서 팔면 안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딱 거기서 미리 말을 던져버려. 쪼개서 팔 생각은 없다. 내가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건데 그럼 내가 살게 그래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건을 걸잖아. 그게 같이 가자는 대상이 그거니까요. 이제 그건 이제 동생은 가용할 수 있는 돈의 한계도 있고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두려움이 있겠죠. 이런 큰 규모의 거래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동생은 쌤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융통해주고 대신 그 자신의 두려움을 상쇄해주는 걸 이자로서 받은 거죠. 그 자기가 그 어딘가에서 1억을 융통해서 형님이라는 그 쌤이라는 사람한테 먼저 선입금을 했어. 그럼 자기가 그 이자를 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는 그거를 자기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자기한테 뭐가 이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자기는 살 수 없을 거라는 그 땅을 형님이 결국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거야. 그게 나중에 형님이 동생 안 되겠어? 그냥 다시 돈으로 돌려줄게.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동생은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고. 그렇지. 누군가가 그 앞에 사실 이 쌤이라는 사람도 그게 영악하지 않은 것이 이익을 안 붙이고 그 땅을 동생한테 주기로 했던 땅을 줬어. 영악한 거죠. 왜냐면 동생한테 1억을 못 얻어내면 땅을 못 살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 빼고는 동생한테 이익을 상당히 많이 그렇죠. 굉장히 이게 따지고 보면은 얼핏 요즘 세상으로 보면 그 선입금을 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이득을 준 거예요. 그렇지. 그에 비하면 그 뭐 엄청 요즘 거래 시세로 봤을 때는 아마 7, 8천 이상을 벌었을 텐데 선입금 한 거 그 모험 한 거 그거 빼고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큰 이익을 준 것이 되잖아요. 이제 집값 전체 가격도 많이 올랐고 뭐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도 세무서나 그런 세무사들이 봤을 때 가치 평가를 해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랐는데 그거를 선입금 하나 한 것 때문에 얻어낸 것이니까 동생도 큰 모험을 했지만 이제 쌤이 사업을 한 거고 동생이 투자를 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익 배분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쌤도 그 거래를 한 뒤에 동생과의 친분 관계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하고 이익을 남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동생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잘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금도 확보해서 나머지 잔금도 만들어서 땅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밭이 소나무 밭이었단 말이야. 그 도로를 얘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도로를 우리가 이렇게 결국 그 땅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도로를 이렇게 내잖아요. 이렇게 이 도로에 확보되어 있는 소나무가 굉장히 수십 그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쌤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은 쌤 집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땅이 필요했던 거고 동생은 이쪽이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땅이 필요했던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 도로가 꼭 필요했단 말이야. 이 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도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집으로 가는 제일 좋은 방향의 도로라고 해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쌤이라는 사람이 건설업자하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자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건설업자 속에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 이 쌤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쌤이라는 사람이 그 건설업자와 하는 대화 과정이나 협상 과정에서 느껴지는 게 뭐가? 일단 건설업자가 조경업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소나무 가격을 먼저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소나무 가격을 상대방이 말해줌으로써 이거? 네. 그렇지. 이제 쌤이라는 사람 자기 입으로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잖아요. 그 총 합치면 얼마인데 땅하고 도로공사하는 비용하고 바꾸게 이렇게 하면 요구가 되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그렇지. 그러면은 상대방이 인정하는 표준은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인정하는 표준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은 표준을 썼을 때는 그 당시에 뭐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괜히 손해본 것 같고 왠지 잘못되면 꼭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 같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쌤이라는 사람은 그러고 보면 세 사람 다 땅주인, 옆집 동생, 그 다음에 그 건설업자하고 얘기할 때도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표준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상대방한테 먼저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표준을.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이 좀 고수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근데 도로공사 비용이 얼마인지는 이제 업자한테 통해서 들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소나무 가격이 얼마인 건 쌤도 대충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공사 비용보다 이게 월등히 많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쌤은 어차피 이걸 잘라내든지 아니면 계속 옮기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필요한지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소나무를 소나무가 도로를 만드는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되죠. 저해가 되기는 마찬가지. 이게 방해가 되는 건 맞잖아요. 어쨌든 옮기든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거를 업자한테 소나무를 적절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업자한테 많은 이득을 줬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서 서로 윈윈 되게 그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쌤도 그렇게 해서 윈이 되게 해줬어요. 그렇게 그 업자는 충분히 인정을 한 것 같죠. 우리가 세 번째 얻어갈 거 다 얻어갔죠. 그랬죠. 가치를 잘 교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자도 조경업자니까 얼핏 이렇게 정원에 소나무 하나 심으려고 뭐한 200이면 그냥 불러요. 얼핏 봐도 벌써 아마 수천만 원의 차이는 났을 거예요. 공사 비용보다 몇 천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사업자도 절대 손해를 안 본 거예요. 이게 되게 넉넉하게 준 편인데 다만 쌤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거를 한 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걸 전혀 드러내지 않고서도 그런데 이게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팔면 안 되냐고.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난 못 사. 대부분 그럴 텐데 이 쌤이라는 사람은 발상의 전환이 독특해요. 없으니까 살 수 없어가 아니고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약간 해결자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죠? 이런 사람이 돈 버는 방식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책에도 봐도 안 된다고 먼저 얘기하기 전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는 것이 성공자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이 책을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를 이제 이게 재해석하고 상황을 만들면서 우리 셋이 느낀 건 그거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해결자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처음에 시작 자체가 다르다는 거. 만약에 우리였으면 책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뭘 사야 돼? 보통 어떻게 해? 단념을 하죠. 그러면 이제 바로 살 생각을 일단 안 하고 돈을 모을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근데 안 시간이 정해가지고. 만약에 촉박해. 뭐 며칠 뒤에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 빌릴 수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 우리 친구는 뭐 이제 어쩔 수 이제 없죠. 알기 전이었다면 알기 전이면 그냥 딱 왔을 때 평당함시요? 못 사요. 이게 우리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 사고 방식으로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 우리 주변 분들이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걸 보고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내가 돈을 갖고 있을 때만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 생각을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근데 이 쌤이라는 사람은 이게 경험이 있었던지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그걸 해법을 해결해. 그리고 방법이 있었어도 좀 문제가 뭐냐면 방법이 떠올라긴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실행에 옮기기가 되게 겁이 났을 것 같아. 그렇죠. 그죠? 과연 이게 될까? 조금만 삐끗해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될까? 안 되면 어쩌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얼핏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게임 것 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만 방법은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걸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이게 모든 사람 해결자적인 사고방식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쌤이라는 사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제일 느꼈던 게 바로 그거. 그리고 협상을 절대 이기지 않았다는 거. 이게 우리 여기서 그러잖아요. 안 이겼잖아요. 어떻게 느꼈어?
이기지 않았잖아. 쌤.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이제 다른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이제 돈을 가져가죠. 그렇지, 땅을 가져갔지. 목표를 가져간 거죠. 목표. 이 앞에 있는 이 땅을 그렇죠. 땅값 더 뭐, 그죠. 이 골프를 칠 때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만 이쁘게 치기 위해서 친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골프라는 거 우리는 우리 넛지라는 책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게 큐, 뭐 이것도 약간 졸고 있어. 이것도 넛지고 자, 시작해야지. 뭐 이거 알람 소리 이런 거 다 넛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넛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가끔 주머니 돌을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주머니 돌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써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내 진이 쏙 빠지도록 노력을 한 다음에 하늘에 맡기자. 나머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하늘에 맡겨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쌤이라는 사람도 그걸 진정 실천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 혹시 포기해 본 적 없어요? 운동 경기요? 포기해본 적은 없네요. 이 친구가 오히려 쌤 아니야? 나는 안 포기한 적이 없는데. 야 힘들어. 아유 그래 나가야겠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친구도 되게 독한 게 많아요. 그죠? 내가 가르쳐봐서 알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무튼 이 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상황극을 보고 뭘 바꿔야 될 것 같아.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잖아. 그죠? 뭐부터 딱 배우고 싶은 거 두 가지만 있다면 뭐 배우고 싶어요? 사고를 좀 자유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운동을 할 때나 뭘 할 때도 이제 딱 한계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운동 처음 하는 사람은 운동 30분 드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사실 그 사람도 처음에도 1시간 동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이제 한계를 두지 말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많은 사례를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물론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게 사례만 본다고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례를 보고 여러 가지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 설득 사례도 보고 협상 사례도 보면서 저도 천천히 적용시켜다 보면은 책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갖고 한번 해봐요. 네. 우리는 몸에 뱄어.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러면 전부 다 도전의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점수부터 떠올려. 그거에 맞는 나한테 욕 먹는 거, 눈칫밥 먹는 거, 손가락질 받는 거 그런 걸 되게 의식하는지 대부분 자기 꿈은 어쩌면 의사일지도 몰라. 그런데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아무도 의사라고 얘기를 안 해. 왜냐면 누가 손가락질할까 봐 그런 거야. 점수 그게 뭔데? 극복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게 의사다. 그러면 나 의사가 되고 싶은데 쌤이라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될 수가 있지? 선생님을 올려. 성적 올리라고. 쌤! 부탁해요! 부탁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먼저 자기 말대로 이렇게 우리 김군처럼 김군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긋지 말고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걸 찾는다면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김군 같은 경우는 쌤이라는 사람한테서 한두 가지 얻는다면 뭘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쌤을 보고 제가 바꿀 점이요.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소통 능력. 일단 정보를 알아내려면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에 집중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 도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협상 도구 지키려고 목표를 날려먹어요. 우리가 흔하게 밟는 지뢰지. 그렇죠. 막 점심 뭐 먹을까 얘기하다가 막 정치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분명히 나는 이걸 원하고 이 사람이랑 어떻게 살짝 친해지고 신뢰를 줘가지고 이걸로 해볼까 하는데 신뢰 생기는 거에 집중해서 내가 원래 뭐 하려 했더라 이 사람이랑. 때로는 엉뚱한 거 같고 막 언성도 높이고 막 그러잖아. 그럼 나는 제일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 시작하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막 이런 거. 우리 그거 알아요? 내가 어떤 자동차 외국 자동차 딜러 벤츠 자동차 딜러였는데 아는 후배가 그 친구가 하는 얘기. 그 벤츠를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절반 이상이야 훨씬. 그런 사람이 벤츠를 사면 안 되는 형편이래. 근데 놀랍게도 사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든지 방법을 모색해 갖고 온대. 그래서 살 수 있게 전화를 해온대. 아주 내장을 쏙 빼주는 거지. 그 사람은 다 되죠. 아, 그게 바로 그거라니까. 그것처럼 그 대상물을 어떤 소비재나 아니면 부채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산다든가 그럴 때 척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 나 돈이 없으니까 불가능해 보다는 어떻게 하면 척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 속진을 쏙 빼버리면 어쩌면 머지않은 기간에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애착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애착을 부채가 아닌 자산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것에 되게 많이 해요. 우리 가능성을 자산 쪽으로 돌려서 그런 집착을 한다면 분명히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때요? 우리 많이 변합시다. 이게 원하는 걸 얻어야지. 이기지 말고 올바른 협상을 통해서 많은 걸 우리 서로 윈윈하고 얻읍시다. 이게 이번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책을 읽고 우리가 느낀 거라고 결론을 지어보면, 그죠? 자, 우리의 책 읽는 서당계 값살기라죠. 책 읽는 서당계는 이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 대한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